자, 책에서 66쪽부터 나오는 내용이네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좀 볼게요. 여기는 특수상대성 이론 그래가지고 일반 상대론까지는 얘기하진 않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역학이나 뭐 기타 뭐 연력학 관련한 것들 계산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그러는데 이쪽 부분이 실제로 그 수능이 됐든 학교 시험이 됐든 이쪽 관련한 문제가 나올 때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그냥 문제풀이 자체가 힘들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쪽이 부피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내용이 엄청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모르면 앞뒤에 어느 부분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그런 건 우리 방학기간 통해서 공부하는 중에는 좀 생략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쪽 내용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래서 문제도 풀 수 있다. 이거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답은 찾을 수 있어 라는 것하고 이게 약간 다른데 이쪽이 후자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풀긴 하는데 왜 그런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쪽 부분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더 그나마 친숙하게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은데 그렇게 된다더라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마음 자세 요 정도까지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쪽은 딱 그 수준에서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봐야 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요거는 생략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 진도 내용으로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 내용 자체를 어려운 문제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깊이 공부를 하려면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러는데 이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여러분들이 말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까진 가진 않아도 요거까지도 판단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은 여기서 좀 알아보긴 할 겁니다. 요게 개정된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인데 개정되기 전, 요 바로 직전 개정 전 물리까지만 하더라도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 소개까지 물리 1 과목에서 다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개정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일반 상대로는 빼가지고 물리학 2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 공부하다가 많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석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래 인정하다가 근데 이럴 때는 똑같이 해석하면은 곤란해 라는 것들이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논리적 흐름 내지는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좀 보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논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들은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해석 결과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전제 첫 번째 상대성 원리라고 불러요. 상대성 원리 또는 관리 상대론이라는 말도 쓰고요. 고전적 의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상대성 원리라고도 해요.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요거를 관리 상대론이라고도 하는데 용어를 좀 엄밀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말로 뒤에를 붙이고 요거의 전제가 되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라고 해서 요 상대성 이론과 원리라고 해서 약간 구분을 지고 있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런 거야 라는 수학으로 치면 공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론이라는 거는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쭉 끌어내다 보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것도 있네 라는 일종의 정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고 하나 더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것도 전제로 사용을 한다. 두 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이론 전개를 하자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개 구조다. 먼저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면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실험을 하거나 관찰했을 때 발견되는 현상들과 등속 직선 운동 하면서 나타나는 해석되고 관찰되고 행하게 되는 실험들은 결론이 똑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정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체를 들고 머리 위에서 가만히 놓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떨어지겠구나. 몇 초 만에 여기에 떨어지겠구나. 속도는 이렇겠구나 라는 것이 관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물체를 머리 위에다 두고 기차,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런데 이게 막 요동치는 건 아니고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 타고 있으면서 그냥 이거를 뭐 자다 일어났더니 뭐 가고 있나? 뭐 가네. 물체나 떨어뜨려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칩시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쭉 가면서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은 여기에 떨어졌네 라고 된다고. 같은 내용을 우리 갈릴레이는 다른 예에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옛날에 자동차나 기차는 없으니까 갈릴레이 시대에는 배가 있는데 배의 돛대 위에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은 돛대 따라서 쭉 떨어져서 여기에 도착하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배가 물 위에 떠서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저 높은 돛대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운동하는 이 배에서 이걸 놓는 순간 물체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진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여기 가다가 이쯤에서 놓으면은 지금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배는 또 움직이게 되니까 돛대 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스트 바로 아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로 얘가 떨어지게 된다. 갑판 위가 아니라 벗어나는 다른 데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갈릴레이 시대는 있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그게 아니야. 이 배가 막 출렁출렁하지 않고 잔잔한 무리를 그래도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한 출렁출렁하면 어이쿠 이거 참 손이 미끄럽네 이러면서 이제 딴 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배에서 내가 물체를 떨어뜨려도 그거는 쭉 따라와서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어쨌든 나에 대해서는 얘는 정지했을 때 낙하시킬 동안에 걸리는 시간, 마지막 속도, 그 위치 같은 것이 등속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것과 완전히 똑같게 관측된다라고 하는 게 갈릴레이 상대론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현상들도 정지해 있을 때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실험 또는 관찰했을 때에는 또 동일한 결론으로서 항상 관측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 상대론 가면은 비슷한 뉘앙스로 등가 원리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기 안 나오지만 이제 구분 사항으로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한다면 참고 일반 상대론의 등가 원리는 정지와 등속 운동 상태에서의 관찰자의 실험이나 관찰 결과의 해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에 대해서
중력을 받으면서 어떤 실험을 한 결과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해석이 약간 더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설명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가속운동과 중력에 의한 영향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대론의 등가 원리, 특상대에서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는 정지 상태와 등속 직선 운동 상태에서를 비교를 하는 게, 비교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라고 하자는 것이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좀 지문상에서 이제 보기에서 골라라 뭐 그랬을 때 여기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아니야 라고 고를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지금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 없죠? 아, 그럴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아니야? 선생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벌써부터 그래요? 그럼 여기를 못 가는데? 자, 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 이것도 어떤 원리적 해석에 대한 얘기기는 한데, 광속 불변의 원리. 자, 이거는 우리 책의 66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다양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실험이나 해석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제안을 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뭐 과학계에서 과학철학, 과학사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기본적인 구조 따라가자면은 마이컬슨이라는 물리학자하고 몰리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분들께서 19세기 사람이기는 한데 이분들께서 그냥 이름 없는 동네에 이름 없는 나라에 뭐 그냥 동네에서 그냥 과학 좀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과학 교과서에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는데 이분들도 대단한 과학자들이기는 했었는데, 권위가 있는 과학자들이 했었는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빛이 전자기파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 19세기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긴 하는데 파동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 빛이라는 파동, 전자기파의 매질을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그것의 이름을 에테르라고 칭하자라고 했답니다. 뭐 다른 얘기 하려다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해줄 여자도 없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순자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뭐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그 이름은 왜 지었냐? 결혼도 못할 건데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러는데 전자기파라는 것의 매질이 에테르다 치고, 아, 이게 있을 텐데 아직 그거를 실험으로 검증을 못 해냈네 라는 것이 그때까지의 문제점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해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66쪽에 나오는 것처럼 반거울 하나와 완전 반사거울 두 개를 이용해서 레이저의 간섭 현상을 확인해보는 이런 실험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게 뭔데요 싶죠? 아니, 그런 게 그냥 뭔가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이것도 조금 더 얘가 들어가면은 설명할 게 있긴 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결과 나타나는 첫 번째 결론, 이름이 마이컬슨 몰리가 아니에요. 마이컬슨하고 또 한 사람이 몰리, 두 사람의 이름을 엮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목적은 원래 빛의 매질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는 에테르를 발견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결과 실패, 그런 거 아직 못 찾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거는 곁다리 내용으로, 그런데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이거 발견 말고도 이런 의미가 하나가 더 있네, 뭐 이러이러한 결론은 나왔어요 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하다 보니까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게 이제 도출됐다라고 생각을 하자. 여러분들, 물리에선 실제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있어? 라는 거를 밝혀내는 것도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학자들이 그냥 아직 발견 안 됐지만 있을 거야, 있어 라고 치고 일단 이론을 쭉 전개를 시켜요. 근데 만약에 그 전개 이론에 따라서
이만큼 공부를 해놨는데 연구를 해놨는데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이게 폐기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과학계에서 일어났었던 큰일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물리학계에서 있었던 일 중에 되게 큰일 전혀 관심 없어요? 물리학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천체 물리까지 확장하면 떠오르는 것 뭐 있어요? 이거는 뭐 얘기하면 모를 수도 없을 만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예로 든 건데 벌써 4년 됐나? 3년, 4년 됐나? 중력파를 실험적 관측을 통해서 실제로 발견했다라는 얘기 나온 적이 있었죠. 저기 멀리는 블랙홀 두 개가 뭐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 수준이라는 중력파가 관측이 됐는데 그거를 정밀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 검증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야? 그러면서 역시 아인슈타인이 맞았구만. 아인슈타인이 예견했었던 중력파 이론 이게 맞는 말이었어 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 치면은 뭐 100년 전에 다 해놓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전제로 100년 동안 과학을 쭉 물리학을 발전시켜 놨는데 야 근데 그거 진짜로 우리가 확인은 못 해봤잖아. 이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걸 확인한 것도 되게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지금도 우리가 그 존재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붙여놓은 애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그게 있어야 이 현상이 설명이 가능한데 라고 해서 우리는 있다 치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없던데요. 그럼 이거 다 폐기해야 돼요.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정체 또는 그 존재성을 정확하게 이건 이걸로 구성된 이런 것으로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관측, 측정,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히 노벨상은 기본적으로 타놨고 과학책에 앞으로 여러분 이름 나올 거 확정적이고요. 앞으로 계속 마이컬슨 몰리 이런 분들처럼 아인슈타인처럼 여러분의 노후는 평생 보장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물리학과 간 다음에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둘 중에 하나만 검출만 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인생 살기 편안하니?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겠죠. 훌륭한 저런 장비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 어쨌거나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사고 또는 실험, 해석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광속불변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사실 광속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광속, 빛의 속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빛의 속도는 굉장히 잘 변해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를 C라고 합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C라고 표현을 하고 약 3억 m/s라고 그래요. 3억 m/s가 조금 안 되는데 약 3억 m/s다, 30만 km/s다 라고 하는데 빛이 공기를 통과하거나 유리, 물, 다이아몬드, 뭐 식초, 얼음, 사람의 몸도 통과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공기 중에서는 매우 약간 느려지지만 기타 다른 물질들 통과할 때는 속도가 막 20%, 30% 절반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광속불변의 원리는 그 실제 참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기에 생략된 말이 몇 개 더 들어가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긴 하는데 뭐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떤 속도냐면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속도죠. 속도와 무관하게 그 관찰자에 대한 상대 속도 값이 C로서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고 공통으로 측정된다 라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 더 느려진 3억 미터 퍼 세크보다 느려진 빛에 대해서는 요건 통하지 않고요. 진공 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빛의 속도 3억 미터 퍼 세크죠. 3억 미터 퍼 세크를 약 3억인데 3억이라고 칭합시다. 약 3억 미터 퍼 세크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에 상관없이 이건 또 알아볼 거고요. 상관없이 그 관찰자에 대한 상대 속도가 C로 관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뭔 소리냐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광속불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정확하게 했다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이 특성대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을 쏜다고 하자. 내가 이렇게 던지면은 좀 부정확하니까 활을 쏘는데 딱 요만큼 당겨가지고 그래서 줄이 적당히 팽팽할 때 활을 쏘면은 그 화살을 100m per sec로 던질 수 있는 활이었다. 화살이 그렇게 날아간다 라고 치자. 이런 능력을 가지는 활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양쪽으로 쏴요. 어떻게? 움직이는 수레 위에서. 움직이는 수레 50m per sec, 20m per sec로 움직이는 수레 위에서 내가 양쪽으로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러면 화살들이 손을 떠나서 날아갈 때 그 절대 속도가 얼마 나오겠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수레에서 20m per sec, 또 화살을 100m per sec로 다시 발사하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날아갈 화살은 몇 미터 per sec? 120m per sec. 왼쪽으로 날아갈 화살은 80m per sec로 날아가겠다. 그죠? 이게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이고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요 옆에서 또 다른 관찰자가 오른쪽으로 10m per sec로 운동을 하면서 저 화살들을 또 관찰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미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서 100으로 또 쏴서 지면에 대해서 120m per sec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을 오른쪽으로 10m per sec로 운동하는 사람이 본 상대 속도는 얼마 나와요? 110m per sec로 이 관찰자에 대한 속도가 나오겠죠. 그런 데서 100m per sec로 쐈더니 80m per sec로 날아가는 거를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오른쪽으로 10m per sec로 보면 움직이면서 관찰자가 상대 속도를 측정하면 이건 얼마로 나와요? 90m per sec로 왼쪽으로 나한테서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좀 단순 계산들인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빛을 쏴볼 거예요. 빛을 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등 틱 키면 내가 빛을 쏘는 거죠. 그래서 전등 2개를 준비를 할 거예요. 역시 술에 탄 사람이 손전등 2개를 준비를 할 겁니다. 이쪽으로 선생님 전등이 왜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냐? 그죠? 물리하는데 그게 중요하냐?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전등은 활처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버튼만 누르면은 빛을 여기가 다 진공이라고 합시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빛을 광자를 3억 미터 per sec로 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물론 얘들도 다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얘들도 빛을 쐈으면 다 3억 미터 per sec로 보냅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타고 계신 이 수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속도로? 어떤 속도 할까? 20, 30 이런 거 안 씁니다. 1억 미터 per sec로 움직이고 있어요. 3분의 1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1억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 이 수레 위에서 등속 운동 과정에서 똑같죠. 여기에서 내가 빛을 양쪽으로 쏴 봅니다. 광자를 날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광원에서 나온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을 지면에서 서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빛들의 전파 속도를 측정하면 그게 얼마로 보이겠다? 원래는 이쪽으로 3억 미터 퍼 세크로 쏘았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요거는 4억 미터 퍼 세크, 요거는 왼쪽으로 2억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면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얘는 오른쪽으로 3억 미터 퍼 세크로, 얘는 왼쪽으로 3억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관찰한 진공 중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3억 미터 퍼 세크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심지어 관찰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0.5억 미터 퍼 세크, 5천만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정지한 관찰자가 3억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는 것으로 관찰한 빛을 얘는 2억 5천만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간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측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얘는 또 나름 뭐라 그래? 아, 저 빛이 나에 대해서 3억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네 라고 얘기하고, 저 빛도 정지한 사람이 광원 움직임에 관계없이 왼쪽으로 3억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네 라고 하는 거를 그에 대해서 또 0.5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 사람, 0.5억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기에는 3.5억 미터 퍼 세크, 3억 5천만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나에 대한 상대 속도가 3억 미터 퍼 세크라고 관측이 되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뭔가 말을 이해를 했고 그 말을 그대로 적용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진 않죠. 쉽게 수긍이 가진 않죠. 근데 그냥 이게 맞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해보니까 이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광속불변의 원리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다. 진공 중에서 빛이 진행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본 걔 속도는 상대 속도가 얼마로 측정돼요? 진짜 관측 측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것처럼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런 거 물어봤다 그러면은 3억만 계속 이렇게 불러 제끼면 돼요. 3억. 아, 뭐 속도는 얼마? 3억. 그러면 됩니다. 그냥. 오히려 그래서 이런 관련한 문제 풀 때는 편안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상황들이 전개돼야 되는 거냐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그 전제로부터 딸린 결론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단초는 마련은 해야지 되겠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계산식이나 생각하는 방법, 숫자값 자체가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구만 한다면 내가 좀 더 상세하게 정확한 값 기준으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전제를 할 거냐면 여기 출발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손전등을 하나 또 비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사람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판이 한 분 계세요. A라는 사람이 움직일 거고요. B라는 심판은 가만히 서서 얘들한테 달리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B가 준비 땅 그러면은 얘네들이 직접 달리기를 1억 미터 퍼 세크로, 전등을 켜서 빛을 쏘기를 3억 미터 퍼 세크로. 여기서는 귀찮게 이게 뭐 손전등이 달려오다가 쏴도 괜찮은데, 광원 움직여도 괜찮은데 정지 상태에서 그냥 쐈다고 칩시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빛이 경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연히 빛이 이길 것 같아요. 빛이 빠를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준비 땅 그런 다음에 3초 후에 그만 그럴 거예요. 그래서 3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나를 볼 건데, 자 얘들아, B가 보기에 1억 m/s로 움직이는 이 사람은 3초 동안 얼만큼 가 있겠니? 3억 m 가 있겠죠. B가 보기에 3억 m/s로 움직이는 이 전등에서 나온 빛은 3초 동안 얼만큼 가 있겠어요? 9억 m 가 있겠죠. 자, 얘들이 그냥 진공에서 움직인다 치고 9억 m 가 있을 겁니다. 약 9억 m 가 있을 건데 9억 m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출발해서부터 얘네들이 여기에 당연히 빛이 앞서가서 도착하기까지 둘 사이의 거리는 함께 있다가 6억 m만큼 벌어졌네요. 특정 관찰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 거리가 가까워졌거나 멀어졌느냐 하는 것이 상대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B는 이런 경주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에 대한 빛의 3초 동안에 상대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그러면은 3초 동안 6억 미터만큼 벌어졌으니까 2억 m/s 나와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네요. 그리고 3억이 1억이니까 2억 나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달리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수고했는데 달리면서 옆에 지나가는 빛 보니까 너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상대 속도 얼마로 앞서 나가디? 물어봤어요. 근데 A가 내가 본 나에 대한 빛이 앞서 나가는 상대 속도는 얼마라고 대답해? 3억 m/s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3억 m/s였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정지한 관찰자, 움직이는 관찰자 상관없이 어떤 빛의 진공 중에서 속도를 내가 본 상대 속도를 계산하면은 똑같이 3억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라 그랬죠. 빛의 속도라는 말만 들으면 3억 그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유 선생님, A 선생님 3초 동안 6억 m만큼 거리가 변했으면, 거리가 벌어졌으면 3분의 6은 2억 m/s죠. 라고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야, 3억 m/s인데 내가 제대로 측정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아니 나보고 상대속도 계산하래 놓고 6억 m만큼 벌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왜 자꾸 3초로 나누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안 되지. 2초밖에 안 걸렸는데 왜 3억 맞구만. 너 왜 3초로 나눈 다음에 나보고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광속불변의 원리를 전제로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든 설명의 예시이긴 하지만 B가 보기에 2억 m/s로 나올 줄 알았던 그게 광속불변의 원리에 의하면 A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3억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거리가 벌어지는데 3초가 아니라 A 기준에서는 2초가 경과했다면 맞는 말이 되네. 그래서 시간 팽창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 팽창 뭐? 얘한테 3초가 경과할 때 얘는 2초라는 시간만 경과했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관측자마다, 개마다, 개는 좀 말이 어렵네요. 시스템마다 시간이 흘러가는 정도가, 그 시간의 속도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유 뭐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잠깐만 여기 몇 분 지났어? 그랬더니 1시간 지났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시간 자체가 얘보다 제가 천천히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시간 팽창. 정지 관찰자보다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는 관찰자 또는 개는 시간이 잘 안 간다. 천천히 간다. 라는 게 시간 팽창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다들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시계를 잘 차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계보다 내 시계가 째깍째깍이 천천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정지해 있고 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계 차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 전체가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봐서 이거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100년 전, 120년 전 사람들은 이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동등하게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시간이 얘한테는 더 많이 주어지고 나한테는 시간이 없고 뭐 그런 뜻이야? 그 뜻은 아닌데 어쨌든 이해가, 수긍이 가기가 어려웠었다. 근데 요즘엔 하도 뭐 영화로도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많이 나오면서 그런 거 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봅니다. 정지한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관찰자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게 된다. 1, 2초니까 이렇지, 얘가 10살짜리인데 30년 후에 40살이 됐을 때 얘는 10살짜리였다면 얘가 40살 됐을 때 30살밖에 안 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20년밖에 안 늙으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시계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시간은 좀 그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시계가 있고 내가 찬 시계가 있을 때 요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의 시계보다 내 시계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여러분보다 내 시계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계가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왜? 정지한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니까. 뭔 소리야?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정지한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니까. 뭐? 나는 등속 운동을 만약에 한다면 나는 정지해 있는 상태랑 구분을 못하게 될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난 정지한 것 같은데 하는데, 내가 본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시계는 내 시선 속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나는 스스로 등속 운동을 한다라 쳤을 때 정지 상태랑 구분할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움직여. 그러면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나는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내 입장에선 내가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만 같은 현상이 관측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싸워볼까요? 자, 여러분하고 나 중에서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자꾸 방향 바꾸면 안 되는데, 자,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답도 못하냐? 여러분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인다고 해야지, 얘들아. 대본대로 해. 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나는 정지한 게 정확히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일견 생각하기에는 내 주장이 뭐 저 얘기하는 건가 싶어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정지해 있고 니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죠? 근데 내 말이 맞아요. 무려 내 말이 맞아요. 굳이 저것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조건을 잘 맞추면 내 말이 맞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부터 깨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정지해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여러분 정지해 있어요? 아닙니다. 인정들 하네. 여러분 정지해 있어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정지해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자가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만히 올려져 있으면, 그 의자가 있는 건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 건물이 땅 받고 있는 그 지표면이 가만히 있어야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 건데, 여기 천동설 지지자 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그런 거 없어요? 없죠. 지동설에 따르면, 지금 따를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죠. 지동설에 의하자면 지구가 돌잖아.
그리고 태양주 이렇게 돌잖아요. 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 하는 분이야? 나는 지금 뭐 하는 분이야? 조건을 잘 맞추면 나는 뭐 하는 분이야? 태양에 대해 공전 자전을 하는 요 운동을 거역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엘리베이터 역주행, 무빙워크 역주행하는 것처럼 아이고 가만히 있다가 나도 움직이겠네. 나는 안 움직여야지 이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지표면 움직이는 거 봐. 지표면 움직이는 거 봐. 아, 난 거꾸로 가야지. 그래서 최대한 정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굳이 여기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이걸 언급하지 않아도 내가 정지해 있는 게 맞다라고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표면에 대해서 자전과 공전에 역행하는 역주행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과연 정지한 게 맞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역주행하는 게 정지하는 거라는 것은 사실은 기껏해야 태양에 대한 정지 상태까지는 논할 수 있어도 태양도 움직이죠? 우리 은하 주위에서 이거 움직이죠? 우리 은하도 움직이죠? 안드로메다 은하랑 나중에 충돌할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정말로 정지해 있는 것,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지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지한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관찰자가 시간이 더 천천히 경과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누가 정지한 거냐 그랬을 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정말로 절대적으로 정지했다라는 상황은 상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정지는 없는 거냐? 정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문제에서 누가 보기에 라고 기준이 되는 관찰자를 설정했으면은 누가 보기에는 지 스스로는 정지해 있고 나머지는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얘가 보기에라 그러면은 얘가 보기에는 또 지가 정지해 있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기준 관점을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아 얘가 정지했구나. 아니네. 얘가 정지해 있는 걸로 봐야 되네라는 상황을 재해석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결론도 그렇게 따라가자. 내 시계가 빨리 가요? 여러분 시계가 빨리 가요? 내 시계가 느리게 가요? 여러분 시계가 느리게 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스스로는 정지해 있는 거고 내가 움직이니까 내 시계가 천천히 가고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움직이고 스스로가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계가 천천히 가게 되는 거고 시간이 천천히 가게 되는 거다라고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시간 팽창과 광속불변의 원리 또는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 얘기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하죠. 결국엔 쌍둥이 패러독스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보기에는 B가 움직인다 치고 B가 보기에는 A가 움직인다 칩시다. 그러면은 A가 보기에는 나보다 얘가 나이를 천천히 먹고 B가 보기에는 나보다 네가 나이를 천천히 먹는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인생은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운도 따르고 뭐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합리적인 것 같질 않은데 적어도 수학이나 논리는 합리적인 결론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논리 자체로 모순이야. 야, 네가 나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네. 내가 너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네. 뭔 소리야? 막 그랬더니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한테 물어보죠.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짧은 인생 재밌게 즐기면서 살지 왜 싸우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아저씨 얘가 시간이 빨리 가고 내가 시간이 빨리 가요. 뭔 소린데? 내가 보기엔 얘가 움직여 시간 천천히 가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움직여 시간 천천히 해. 누가 맞아요? 그랬더니 아 너도 맞고 너도 맞다. 둘 다 맞다. 그러고 있는 거죠. 서양판 황희정승이네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둘 다 맞다.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아 우리 둘 다 맞구나. 사이좋게 지내. 그게 아니라 그게 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무시하고 또 싸우게 되죠. 왜? 이거는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 근데 아인슈타인은 너도 맞고 너도 맞다라 그래요.
이게 이 논리적 모순을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한다?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교양이에요.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한다? 자, 일로 와봐. 계산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극복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서 이 논리적 모순을 상황 자체로서 정성적으로 극복을 한다? 자, 이렇게 합니다. 니네들 싸우는 요지가 뭐야? 나보다 네가 시간이 천천히 가서 우리가 모두 10살이었는데 시간이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내가 뭐 움직이고 네가 뭐 움직이면은 얘가 20살이 됐을 때 얘는 30살이 될 거냐? 얘가 20살이 됐을 때 네가 30살이 될 거냐? 어떤 상황이 맞는 거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인데 둘 다 맞는 건 어떻게 해결되냐면 니들이 실제로 언젠가 나이가 그렇게 됐을 때 니네들이 만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이거 나중 일이잖아. 지금 너는 10살, 너도 10살이지. 네. 움직이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차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지. 30, 20인지 30, 20인지가 이게 궁금한 거지. 네. 니네 그 나이 돼가지고 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잖아. 그럼 됐어. 그러고 이거를 해결을 해버려요. 자,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결론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어긋날 때가 이게 진정한 모순이지, 만나지도 않은 애들끼리 다른 생각하면서 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 이상한 애들 되게 많죠. 정신 나간 애들도 많이 있죠. 여기서 정신 나간 애들이라는 것은 뭐 병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막 죽이고 그러는 애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 사람을 죽여? 그냥 저 정도 됐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지. 뭘 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늘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 무슨 뭐 재벌 총수가 돌아가셨는데 얘네들이 막 싸움을 하는데 얘가 아이고 돈을 가지려고 싸우는구나. 그래요. 아이고 그동안 살기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얘 재산 까보면은 뭐 5천억 막 이미 있고, 거기서 내가 더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나한테 5천억이 아니라 뭐 500억만 있어도 50억만 있어도 나는 되게 넓은 마음 가지고 살 텐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세계도 있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사고 방식이 있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문제는 뭐라고? 우리 둘이 안 만나면 된다고. 저 만나면 때려버리고 싶은데 안 만날 거잖아. 그래서 못 때린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고. 얘들이 10살, 10살인데 움직인다며 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헤어지면 안 만날 거니까 나중 일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다른 일들은. 내가 쌍둥이 패러독스를 굉장히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얘들이 또 이제 개겨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만나려면 얘네들이 가다가 네가 돌아오든지 얘가 따라잡든지 뭐 돌아가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가속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상대론의 영역이라서 그땐 또 해석이 나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과학적 모순이나 논리적 모순이 아니다라고 해버려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네요. 일견 논리적 모순인 것 같지만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만날 거 아니면은 각자 생각하면서 따로 살면 뭐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결론이, 암튼 광속불변의 원리, 시간 팽창 뭐 이러면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자, 오늘 옛날 얘기하는 시간이네요. 그냥 수업이라기보다는. 옛날 얘기죠. 1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 팽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속불변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또 등장을 해요. 맨날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아주 그냥 박스처럼 생겼어요. 가운데에 전등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등이 불이 켜지면 양쪽으로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할 거예요. 불 켜지면 당연히 빛 나가죠. 그런데 A가 보기에 그 빛은
여기가 진공이에요. C라는 속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출발한 빛이 벽에 닿을 때 오른쪽으로 나간 빛도 동시에 벽에 닿을 거다. 두 빛은 동시에 왼쪽 벽과 오른쪽 벽에 충돌을 할 거다. 만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밖에서 관찰하는 B라는 관찰자가 있어요. 얘가 보기에는 박스 전구 A 모두 다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C보단 느리겠지만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보는 이 빛은 V로 움직이던 광원에서 나온 빛이다 라고 하더라도 손이 한 개 정도만 더 있어도 좋겠는데 자, B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광원에서 빛이 나왔을 때 광원의 움직임에 무관하게 얘는 그냥 빛을 발사한 다음에 얘는 그냥 갈 길 가는 거고 여기서 나온 빛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위치로부터 이제 C로 그냥 광원의 움직임에 무관하게 어이쿠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이런 문제부터 발생을 합니다. A가 보기에는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C라는 속도로 이렇게 쭉 가. 빛은 대칭적인 모습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B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문제부터 생겨요. 광원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빛이 여기서 딱 튀어나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진행하는 빛은 여기부터 양쪽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얘는 또 이렇게 좀 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쪽으로 발사했던 빛과 얘 사이의 간격은 좀 좁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고 아까 이쪽으로 발사했던 빛과 광원은 이렇게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광속불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자 B가 봅시다. B가 그래서 요때 양쪽으로 나간 빛을 관찰을 할 거고 그때 여기에 있던 뒷벽, 왼쪽 벽과 저쪽에 있던 우선의 앞벽이 있을 때 지금부터 이 위치로부터 빛이 이만큼 가는 동안 이 똑같은 속도로 그 위치로부터 이만큼 가는 동안 그 사이에 요 광원, 전구도 이만큼 이렇게 갈 거고요. 그동안에 앞벽, 뒷벽, 왼쪽, 오른쪽 벽도 이만큼 조금 이렇게 갈 거다. 요것도 조금 이렇게 가긴 갈 거예요. 그래서 B가 보기에는 아까 여기서 동시에 발사된 두 빛이 왼쪽 벽은 빛이 가는데 마중을 나오니까 이미 충돌을 했고 B가 보기에는 여기서 발사된 빛에 대해서 여기 있던 같은 거리 떨어졌던 벽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따라잡긴 하지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여기쯤 와가지고 이제 충돌하고 아직 이만큼 거리가 있으니까 얘는 빛이 오른쪽 벽에는 나중에 충돌한다 라고 해요. 빛이 양쪽으로 나갔다. 이 빛과 저 빛이 각각 왼쪽 벽, 오른쪽 벽과 충돌한다라는 사건이 A가 보기에는 동시인데 빛이 벽과 충돌. 아니 누가 충돌 안 하는데? 하긴 하는데 그 사건이 동시가 아니라 먼저 나중이다 라고 순차적으로 벌어진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등장을 합니다. 광속불변의 원리를 제대로 잘 적용을 시키니까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그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다른 해석을 한다. 이걸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합시다. 사건 발생 동시성의 불일치. 자, A라는 관찰자에게는 P와 Q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B라는 관찰자에게는 P가 먼저 Q는 나중에 라고 하는 동시가 아니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사건 발생 동시성 불일치 문제다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걸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광속불변 원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럼 이렇게 되겠지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면 좀 귀찮기 때문에 요거 문제 적용할 때 사용하는 요령 하나를 알고 갑니다. 자, 뭐냐면 일단 동시인지 아닌지 누가 먼저인지 비교할 사건 두 개가 필요해요. P사건과 Q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관찰할 관찰자가 꼭 필요해요. A는 두 사건을 PQ 사건을 동시라고 보내라는 사건 관찰자 한 명을 대동을 합니다. A가 어떤 두 사건이 동시다라고 얘기한다 치자. 그럴 때 누구는 뭔 소리야, P가 먼저고 Q가 먼저지, Q가 먼저고 P가 먼저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A가 내가 보기에는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B는 뭐냐면 A가 움직인다 라고 관측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A는 나보다 시간도 천천히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B가 보기에는 A가 움직인다라고 관측을 하면서 A가 해석한 어떤 두 사건이 동시다라고 할 때 A도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야 그러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는데 A가 관찰했을 때 저거 동시야 라고 한 두 사건에 대해서 B는 네가 관찰한 두 사건 중에 A가 움직이는 방향, 뒤쪽에서 벌어진 사건이 앞쪽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먼저다 라고 B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누군가에겐 동시에 두 개의 사건이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선후관계를 가지고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걸 누가 먼저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졌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단 두 사건이 동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관찰하는 사람은 그 두 사건이 이 관찰자 기준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했을 때 내가 보는 너의 움직임 뒤쪽 편에서 발생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겠냐 동시에 일어났겠냐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어떻게 보면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좀 빨리 풀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언제나 사건의 선후, 동시성에 대해서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나랑 얘랑 같이 움직여. 만약에 움직인다 치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얘는 그냥 안 움직여. 상대 속도가 0이야. 그런 두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선후, 순차, 동시 이런 것들의 판단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자, 관련된 내용 예시도 몇 문제 더 살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빠르게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폭도 약간 있죠. 두께, 높이, 길이, 폭, 두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물체가 이만큼의 길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는 사실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분자와 원자들의 집합체로서 우리가 보기에 그냥 하나라고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의 길이가 어떠니, 좌우 길이가 어떠니 그랬을 때는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이걸 구성하는 분자들 중에서 여기 많은 분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고 얘들 중에서 여기 있는 분자하고 여기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중간 생략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이 물체의 좌우 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움직입니다. 당연히 이 끝에 달려있는 두 입자도 움직이겠죠. 그런데 전구에서 빛이 나간다, 빛이 벽에 닿는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P와 Q는 일반적인 모든 사건들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건들이라서 자, 중간 생략 얘랑 얘랑 움직인다.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입자하고 왼쪽 입자가 움직이다가 얘들한테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폭발 그런 거 아니고 얘네들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사건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오,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사건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입자, 왼쪽 입자 누구한테 속도 변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뒤쪽 사건. 뒤쪽. 자, 얘에 대해서 내가 속도가 빨라지나? 뭐 그렇다 치자라고 여기 타고 있는 사람, 뭐 여기 앉아있는 개미,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그냥 속도가 빨라지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칠판지우개라는 관찰자 또는 그 안에 타고 있을 뭔가 그 생명체 걔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디에서가 빨라지는 사건이 먼저 발생해야 돼? 움직이는 방향 그 물체 뒤쪽에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뭐? 자, 느리게 가죠. 빨라집시다. 아, 알았어요. 시간차를 두고 빨라져야 되겠다. 어떻게 됐니? 빨라져야지. 아, 맞다. 얘가 역전은 안 해요. 오, 빨라졌. 사이에 얘들 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짧아졌죠.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는 물체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물체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가 수축된다, 짧아진다 라고 그래요. 아, 원래 이런 길이일 줄 알았던 물체가 요만한 길이처럼 느껴지도록 두 물체 구성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진 채로 빠르게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너무 빠르대. 느려져 봅시다 라고 하자. 자, 느려져 보자.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왼쪽 입자 누가 먼저 느려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렇게 움직이던 애는 뒤쪽 녀석이 움직이는 방향 뒤쪽 녀석한테 그 사건이 먼저 발생한다. 아, 맞다. 어떻게 되니? 얘는 먼저 느려졌는데 얘는 아, 맞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느려지는 과정에서 둘 사이 거리 도로 멀어졌죠. 뭐 물체의 속도가 느려졌더니 길이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원래보다 더 길어지진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뭐야? 빠르면 길이가 짧아지면 느려질 때는 길이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아, 맞다. 섰어요. 저쪽으로 가. 그랬어요. 저쪽으로 가는데 빨리 가. 아, 맞다. 했어요. 저쪽으로 갈 때는 뒤가 얘죠. 속도가 빨라진 사건이 그래서 얘부터 일어나면 그래도 속도가 빨라져서 길이가 짧아지는 건 마찬가지. 자, 물체의 좌우 길이, 폭, 두께예요. 물체의 폭이란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분자, 여기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지 폭이죠. 중간 생략. 얘네들만 취했습니다. 그런 물체 중에 여기 분자만 취했어요.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빨라지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처럼 입자들 사이에 입자들의 속도가 빨라지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누가 먼저 위아래 누가 먼저 빨라져요? 이쪽 방향에 대해서 얘랑 얘는 앞뒤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동시에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들 사이에 이 거리가 변할 이유는 없다고. 같은 이유로 앞뒤 폭이 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물체가 여러분들 보기에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물체가 여러분들 보기에 빨라졌을 때 그 물체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데 짧아지게 되는 것은 물체의
전반적인 축소가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나란한 방향을 따라서만 수축이 되지 폭이나 두께가 얇아지고 좁아지는 건 아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합시다. 길이 수축, 지금 여기 있는 내용 하고 있는 중입니다. 67쪽에 동시성의 상대로는 시간 팽창, 길이 수축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얘기 뭐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잠깐 또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얘기들 하다 보면 나오는 것 중에 어떠한 물체도 내가 보기에 그 물체의 속도가 3억 미터 퍼 세컨드보다 빠른 상대 속도로서 측정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본 어떤 현상, 정보의 전달, 물체의 운동, 모든 어떤 전파되는, 이동하는 것에 내가 관측한 상대 속도는 C가 최대값이다. C보단 느리게 나와야 돼. 아이고 저건 저거보다 더 빨리 가네. 이런 거는 없다. 그런 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 증가 효과도 나타난다라 그래요. 자, 어떠한 것도 특정 관찰자에게 C보다 빠른 상대 속도로 관측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일정한 힘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물체는 질량분의 힘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영원히 이 힘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가속도로 영원히 등가속도 운동을 해버리면 C라는 속도를 넘어서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가 유지되면 저거 넘어가니까 똑같은 힘이라 할지라도 가속도가 작아지면 되겠네. 이 기울기가 작아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아지다가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아지면서 안 넘어가 하는 식으로만 이렇게 증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 해가지고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힘을 영원히 주겠다니까 가속도가 왜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이동하는 애라고 뭐 이렇게 힘을 더 못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일정해야 돼? 근데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힘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는 질량이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라 그래요. 어떤 물체가 내가 보는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 값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자. 야, 그렇다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을 가했는데 내가 힘을 가했고 다른 힘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 힘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속도가 증가를 거의 나중에는 안 한다며.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 했을 때 그럼 그 에너지는 내가 한 일은 어디로 가? 보통은 네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아무튼 운동 에너지 변화로 쓰이긴 하는데 그게 속도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그랬잖아. 속도 증가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속도가 거의 일정해지는 그 상황에서는 질량 증가 효과로서 운동 에너지가 쓰이는 거야. 뭐? 네가 한 일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기는 할 텐데 그 에너지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변화는 질량 변화 현상으로서도 나타난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것이 또한 요 내용에서 유추가 또 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식 F는 ma, E는 mc 스퀘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거 따로따로 다 이런 거 있어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되네? 시작은 뭐였어요? 광속불변의 원리.
광속불변의 원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아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 수업을 듣게 되면 이게 너무 생소할 수도 있고 중간 과정들이 뭐라고? 수긍이 안 가는데 그런데 벌써 이제 설명 막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일관된 뭐 내용상 스토리적으로 이러니까 그럼 이렇게도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특수상대론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요거 여러분들이 좀 수업 같지 않고 강연 같았어요. 오늘 내용은 그러긴 했었는데 요렇게 된다는 것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알아두고 이걸 한번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여기서 친숙하게 또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그에 의해서 발생하는 몇 가지 결론들도 나와 있고 예제들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것까지 다 풀지는 못하겠고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77쪽 102번까지 여러분들은 앞에 거 포함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3번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104, 105, 106번은 참 할만 안 해요. 오히려 102번도 좀 어렵습니다. 고난도 문제라고 나온 것에 104, 105, 106번은 여러분들 막 풀지 마시고요. 그리고 102번도 조금 앞에도 어렵네. 102번부터는 조금 더 앞에도 어렵구나. 아무튼 104, 105, 106번은 대단히 어려울 거니까 이것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간에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검토 필요한 것 중에서 이건 좀 그래 하자 하면서 한 내용이 요건데 여기까지 한 걸로 이제 1단원은 마무리를 할 거고 우리 전기력, 전기장, 원자구조 뭐 이런 것 관련한 내용들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집에서도 풀어봤겠지만 집에서 나눠준 연력학 관련 연습 문제들도 아직 다 안 풀어본 사람은 꼭 풀어보시고 여기 특수상대론 관련한 문제들 여기 있는 내가 몇 가지 뺀 문제들 말고는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 조금 더 개별 질문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